그리고 핸드피스를 사용을 하실 때 되게 이제 오해들이 많으신데, 왼손을 쓰느냐 오른손을 쓰느냐에 대해서, 그러니까 왼손잡이한테 오른손을 강요하시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이미 왼손잡이들이 스케일링을 통해서 오른손을 강요를 당했어요. 어쩔 수 없는 현실이죠. 체어가 왼손 체어를 뭐 놔두고 있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오른손 체어 쪽을 이제 많이 쓰다 보니 이제 왼손잡이가 오른손 체어에 적응을 해야 되는 거죠. 대신에 핸드피스를 왼손으로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리버스 버튼이라고 있거든요. R 해서 이렇게 라운딩 버튼에서 화살표 거꾸로 해놓은 게 있는데, 그 버튼을 누르시면 거꾸로 돌아가요. 왼쪽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면 깎으실 때 왼손을 잡고 밖에서 안으로 깎으시면, 팜으로 잡을 때, 펜으로 잡을 때 왼쪽에서 우측으로, 좌에서 우로 이렇게 넘어가듯이 깎으시면 되는데, 그것도 사실 나는 그냥 오른손에 이미 익숙해져서 오른손으로 깎던가 아니면 왼손으로 깎는데 오른손 패턴에 돌아가게 깎겠다. 그러면은 리버스 버튼 누르지 않은 상태에서 보통은 밖에서 왼손으로 깎으면 되는데, 왼손 잡고 안에서 바깥으로 깎으시면 이제 역순으로 가는 거죠. 원래는 오른손잡이도 밖에서 안으로 깎게 돼 있거든요. 근데 왼손으로 돌려버리면, 리버스로 돌리면 거꾸로 깎아야 돼요. 이거랑 똑같은 거죠. 내가 왼손을 잡고 오른쪽 버튼이 눌려져 있는 상황이니까 이쪽이 아니라 바깥쪽으로 빼서 깎아야지 이 버가 돌아가는 방향에 맞춰서 깎여서 없어지는 거죠. 근데 이게 거꾸로 도시면 깎이지는 않고 표면이 거칠거칠하게 레진이 막 오히려 덧붙은 것 같이 지저분하게 깎여요. 그래서 이걸 잡아주시려면 밖에서 안쪽, 왼손잡이는 그것만 기억하세요. 오른손으로 하실 거면 오른손 버튼 리버스 누르지 않은 상태에서 안에서 바깥으로 깎으시는 거고, 리버스 버튼을 누르면 밖에서 안쪽으로 왼손잡이는 깎이는 겁니다. 우측을 쓰시는 오른손잡이들은 그냥 평상시 쓰던 대로 쓰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팜하고 펜이 좋냐 뭐 이런 것도 물어보세요. 팜이 좋냐 펜이 좋냐는 따로 없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쓰고 싶은 방법을 쓰면 됩니다. 그런데 확실히 이제 브릿지나 롱으로 가다 보면 자세가 안 나올 때가 있어요. 이제 귀티가 막 안 깎인다. 그러면 펜 잡고도 안 되면 팜 잡고 깎으면 또 훨씬 잘 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팜을 섞어 쓰면 더 좋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펜 타입이 배우기가 어렵습니다. 팜이 오히려 수월해요. 근데 이제 처음부터 펜으로 배우신 분들은 펜이 편하다 그러시는데, 세미나 오시잖아요. 그럼 제가 팜하고 펜을 섞어서 가르치거든요. 그러면 생각보다 팜을 더 편해 하세요. 대부분 팜 따라갑니다. 99%가 거의 생각보다 쓸만한데요? 아, 팜 이렇게 쓰는 거였어요? 그러면서 이제 막 써요. 그래서 둘 다를 쓰는 게 더 사실은 좋습니다. 뭐 안 되면 편한 걸로 쓰면 되죠. 잘만 깎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시간 안에 잘만 깎으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나한테 맞는 게 뭔가를 할 때는 눈치를 보지 마세요. 그러니까 정의 왼손잡이들이 오른손을 이 리버스를 한번 누르면 이런 일이 생기잖아. 이 리버스 버튼을 껐어야 되는데 안 끈 거야, 실수로. 사람이 일단 실수를 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난리가 나는 거지. 그 다음에 원장님이 핸드피스 쥐는데 왼쪽으로 막 도니까 이거 누가 이렇게 놨어? 막 이러시는 경우들이 발생을 하니까. 그리고 또 놀래갖고 리버스 버튼 함부로 못 누르겠네. 되게 두려운 거야, 그 버튼 누르는 게. 그래서 그 버튼을 누르는 거에 대해서 이제 두려워하실 것 같으면 차라리 오른손 버튼을 해서 안쪽에서 바깥으로 쓰는 이 방법을 쓴다든 뭐 그 정도 눈치는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나한테 맞는 방법을 찾는 게 좋아요. 그리고 영상 같은 거 찍어서 카페에 올리셔도 제가 뭐 핸드피스 각도 이렇게 잡으면 돼요. 그러면 내가 그거에 대해서 뭐 세미나 안 들었으니까 안 가르쳐 줄래요. 이렇겠어요? 다 설명을 해준단 말이에요. 근데 쌤들이 이제 어떤 트라이를 보지 않은 상태에서 자기가 강사한테 뭔가를 해달라고 찡얼거려야지 강사도 눈치 보이니까 해줄 거 아니야. 아니 못 해줘요. 뭐 이러진 않을 거 아니야. 근데 그런 것도 안 하고 아니 해봤는데 안 돼요. 우리 이런 정도로 이제 포기하지 맙시다. 예? 그거는 선생님들한테 도움이 전혀 안 됩니다. 임상 공부하면서도 느끼셨잖아요. 에이, 이 정도만 하고 치우자 해가지고 결국에 언젠가 공부를 안 하게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연차가 쌓이면 언젠가 또 그 문제에 부닥치게 돼요. 그러면 또 어쩔 수 없이 아이씨 또 이거야? 피하고 싶은 마음밖에 안 들잖아요. 그래서 자꾸 부딪히고 뭔가 조언을 구하고 귀찮아하면 커피라도 한 잔 사주면서 선배들한테 물어보고 해야 되는 것처럼 뭐가 됐든 자꾸 트라이를 보세요. 특히 강의 듣고 가신 분들은 제발 피드백 요청을 해요. 자기가 잘 깎고 있으면 다행인데 뭔가 이상하면 선생님 이상해요 그러고 있지 말고 나한테 사진을 한 장 보내면 되잖아요. 카톡도 다 알면서. 그리고 핸드피스 각도 사진을 보세요. 지금 내가 이렇게 세웠어야 되는데 이렇게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가 잘못됐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죠.
위치를 잘 보세요. 참고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뒤에 펜 잡은 거 보시면 핸드피스 되게 많이 들고 있어요. 저보다 사실 더 들어야 돼요. 레진을 약간 내 몸쪽으로 꺾어주면 저 정도도 괜찮긴 한데 핸드피스 되게 많이 들어야지 그 원하시는 마진 깎는 각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벌을 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벌에 대해서 잘 모르시면 자기 이제 무기가 뭔지 모르니까 이걸 어떻게 쓸지 모르잖아요. 어떤 분은 뾰족이만만 써요. 어떤 분은 뚱뚱이만만 써요. 어떤 분은 그루브도 뚱뚱이 바로 파는 거 제가 봤어요. 뭐 다른 거 써요? 다른 선배 보니까 뭐 이거 쓰던데 하면서 따라 쓰시는 분들도 봤거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기구를 어떻게 쓰느냐,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또 문제가 생기는 부분들을 잡아줄 수가 있는데 핸드피스 버는요, 일단 한번 휘어지면은 복구 불가능. 복구해주는 데가 옛날에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 해도 소용없어요. 다시 돌아가요. 왜냐하면 버가 원심력에 의해서 돌기 때문에 한번 휘어졌다는 다시 휘어질 확률이 높아요. 이렇게 도니까. 요렇게 돌아야 되는데 이게 휘어지면 이렇게 크게 돌거든. 그러니까 이게 소리가 엥 하고 도는 게 아니고 쌩 하고 무슨 쇠 갈리는 소리처럼 쨍 뭐 이런 식으로 들리는 게 버 휘어졌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핸드피스 베어링이 나간 경우가 많아요. 핸드피스를 이렇게 풀러가지고 이제 오일링하고 이렇게 놔뒀다가 아침에 이제 그 워터에다가 그 오일을 좀 빼가지고 이렇게 장착을 하고 이제 주기적으로 오일링을 해주는 이유가 내부의 베어링이 계속 이제 먼지가 들어가고 어떤 그게 내부가 깨끗해야 되는데 베어링이 지저분해지고 기름칠이 안 돼 있으면 이게 또 제대로 안 돌아가니까 버가 휘어지는 또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되기 때문에 핸드피스를 이렇게 열어서 버를 꽂았는데 버가 끝까지 안 들어가고 이게 입구가 한 2, 3mm 이렇게 떠서 있어요. 이게 그 파란 띠 부분이 입구에 최대한 근접해서 붙어서 한 1mm 정도 뜨는 건 괜찮은데 2mm, 3mm 이상 좀 넓게 뜬다 그러면 베어링이 고장이 났다는 신호예요. 그래서 이제 곧 망가질 거야 라는 신호예요. 물론 이제 좀 더 쓸 수는 있지만 중요한 거는 버가 휘어질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잡기 위해서는 베어링을 한번 갈아주시는 게 좋은데 핸드피스 베어링 그렇게 안 비싸요. 3만원 안쪽이에요. 15,000원에서 3만원 사이. 그 회사마다 조금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고 아니면 다 고쳐서 쓸 수 있는데 핸드피스를 새로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런 식으로 갈아가지고 이제 꾸준히 쓰시면 좋고 또 하나는 벌을 메탈 브러쉬로 이렇게 닦아주셔야 돼요. 이게 레진 깎다가 무슨 일이 생기냐면 갑자기 버가 되게 뜨거워지는 걸 느끼실 수 있어요. 그리고 벌을 이렇게 깎다가 만져보면 되게 뜨거워요. 그게 뭐냐면 레진 가루가 덴처바 사이사이에 껴있는 거예요. 그러면 버가 레진을 파내면서 깎아줘야 되는데 진동으로 때려서 막 깎거든요. 그런데 레진가루 그 사이에 껴있으니까 버가 기능을 못하는 거죠. 시원하게 안 깎이고 뭔가 미끄러지고 뭐지? 이러고 깎다가 갑자기 레진 막 말려버리고 그러면서 막 레진 떼면서 아 뜨거워하고 버 되게 뜨겁고 이제 그 상황들이 레진 가루를 충분히 털어주지 않으니까 버가 기능을 못해서 레진이 오히려 말리는 그런 일이 생기죠. 가끔 레진이 말리면 이렇게 뜯어내면 버가 새거같이 변해요. 그 뜨거운 레진, 녹은 레진끼리 서로 엉겨 붙어서 되게 잘 제거가 되거든요. 근데 그런 거 잘못하다가 또 버가 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그런 요행을 바라지 마시고 브러쉬를 하루 썼으면 오전 오후로 계속 털어주시고 한 번 썼으면 터는 게 더 좋고요. 그렇게 해서 좀 깨끗하게 관리를 해서 사용하시는 걸 저는 권해요. 사진에 입어도 사실 지금 검은검은하게 보이는 게 레진 묻어서 그래요. 저 털어내면은 반짝반짝하니 더 보이죠. 버 사용법은 그 끝이 뾰족한 버 같은 경우에는 저 끝부분을 쓰려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골을 판다던가 아니면 그루브를 만들 수도 있고 되게 디테일한 구치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약간 동글동글하게 궁뎅이 모양으로 엠브레이저가 생기잖아요. 교환면에서 이렇게 보면. 그래서 그런 날씬날씬 좁은 데에다가 이제 벌을 끼워 넣을 수도 있고 브릿지 같은 경우는 시간 사이 그런데 정리를 할 수도 있고 그래서 뾰족이 바는 되게 다용도로 많이 사용을 하고요. 뚱뚱이 바는 대량 삭제할 때 많이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위아래 두께가 비슷한데 되게 가는 바 있어요. 그 애는 그냥 그루브까지 디테일하게 안 하더라도 교환면에 그 엠브레이저 약간 울퉁불퉁한 그런 느낌도 좀 내주고 그 다양하게 디테일한 모양을 완전 뾰족이 바만큼은 못 내지만 그나마 나름 뭐 나쁘지 않게 싱글 정도 깎을 때 도움이 되고 아니면 나는 그 바가 좋더라 사이사이 마진 깎을 때도 편하게 잘 들어가고 그럼 그렇게 쓸 수도 있는 거고 내면 삭제할 때도 도움이 되고 그 일자로 생긴 바가 깎을 때 일률적으로 이제 양을 비슷하게 깎아낼 수 있어서 뚱뚱이 바보다 좀 더 유리하게 내면 삭제를 할 수 있고 그리고 폭이 좁은 내면에는 그 가는 바가 훨씬 더 좋죠. 근데 뾰족이 바는 끝이 너무 가늘기 때문에 깎이는 양이 좀 양이 적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적절히 조정을 하자면 오히려 그 낄줄이 바 그게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되죠.
그리고 이렇게 아예 가는 바도 있죠. 요거보다 더 얇고 뾰족하게 가는 바 있어요. 그런 애들도 뭐 디테일한 그루브 같은 거 할 때 도움이 많이 되죠. 그리고 절단력 끝정리 같은 거 할 때도 도움이 돼요. 왜냐면 사이가 좁으니까 디스크 쓰면 또 확 날릴까봐 겁나면 그런 뾰족이 바로 치간 사이사이에 절단력 끝을 약간 똥 불릴 때 그럴 때도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세라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위에 사이즈는 약간 넙대대한데 저게 이제 원 사이즈면 저걸 얇게 깎은 게 이제 중간에 있는 애거든요. 그 밑에는 쓰던 애를 좀 더 얇게 깎은 거예요. 디스크에다 대고 눌러가지고 깎았는데 세라폴 팔리싱에서 쓰는 방법이 있어요. 카페 그 검색하시면 자료 나오고 유튜브로 다 자료가 연계돼 있거든요. 영상 화질이 유튜브가 훨씬 좋으니까. 저 뾰족한 번은 치간 사이에 뭐 팔리싱을 할 때. 거칠거칠한 것들 디스크 쓰면 난 왜 이렇게 거칠어지니? 그러면 저런 세라폴로 하셔도 좋아요. 대신 세라폴은 힘줘서 깎으시면 오히려 이제 문제 생깁니다. 발판을 밟았다 끄면서 끄는 힘으로 스쳐 스치거나 아니면 발판 반절 정도만 밟아서 강도가 세지 않게 사용하셔야지 잘못 이렇게 툭 하고 눌리잖아요. 그럼 확 날아가요. 세라폴 힘이 좋거든. 저 실리콘 사이에 반짝반짝 보이는 게 다 메탈 가루예요. 뭐 옛날에 내가 다이아몬드 가루라고 막 얘기했을 때 너무 단단하니까. 근데 그 메탈 가루라 그러거든요. 메탈 가루 그렇게 들어가 있는 애니까 강도가 좋아서 제가 포세린 깎는 애라서 레진은 훅 날아갑니다. 그래서 조심해서 사용하셔야 돼요. 세라폴로 골드 크라운이나 포세린 크라운 뭐 이런 지르 크라운에 컨택 부분 조정할 때도 쓸 수 있어요. 왜냐면 그냥 그 소량 삭제를 해야 되는데 그레이스톤을 쓰고 그 위에다가 또 그 실리콘을 얹어버리면 두 번 삭제가 되니까 과삭제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해서 컨택이 루즈해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세라폴로 확 밀어버린 팔리싱 겸 삭제까지 돼서 그것도 도움이 됩니다. 이래저래 쓰기가 유용한 버전. 단가가 안 비싸. 그래서 저는 세라폴은 좀 구비해 두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그리고 우리가 많이 쓰는 팔리싱버는 사실 팔리싱은 안 해도 돼요. 덴처바로 팔리싱하기 뭐 이런 영상이 있어요. 거기 보시면 되게 촘촘하게 깎아서 이렇게 만지면 미끄러져요. 그냥 되게 매끈해요. 굳이 광이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광은 커피 한 잔 되면 끝나는 거죠. 그리고 광은 다이아몬드도 광 나잖아요. 거칠어도 광은 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건 결이에요. 광이 아니고 결. 결을 부드럽게 해줘야 되는데 자꾸 광에 목숨을 거시면 로빈슨 브러쉬만 자꾸 이렇게 발라가지고 그렇게 닦을 생각하지 마시고 저는 촘촘하게 덴처바 자체로 매끈하게 하시면 따로 팔리싱 뭐 노란 거 안 쓰셔도 된다고 말씀을 드릴 정도예요. 그리고 정이 쓰고 싶으면 뭐 추가로 더 쓰셔도 되는데 큰 의미 없어요. 전 오히려 덴처바 잘 쓰시는 걸 권합니다. 로빈슨 휠 역시 안 권해요. 별로 좋지 않아요. 근데 이제 깎다가 가끔 치간 사이에 막 이렇게 브릿지나 스프린트인데 디스크 지나간 자리가 거친 거야. 그러면 그 부분에 좀 먼지도 막 껴있고 하니까 내가 잘 깎았나 싶어서 이제 팔리싱 하고 봤는데도 확신이 안 서면 이제 가루를 이렇게 한번 닦아내는 정도? 터는 정도? 그 개념인 거지 막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디스크는 양날이 있고 한날이 있어요. 근데 뭘 쓰셔도 상관없는데 뭐 양날이 편하면 양날 쓰시고 한 날짜리가 얇은 것만 잘 쓰시면은 되게 깔끔하게 잘 자르려요. 그래서 한 날짜리도 나쁘지 않고. 그래서 안쪽 보시면은 이렇게 메탈이 붙어 있느냐 그냥 그 약간 다이아몬드 가루가 더 붙어 있느냐 그거 참고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메탈로만 돼 있는 애는 반짝반짝이 은색이 나죠. 그래서 저거는 이제 한 날짜리. 뭘 쓰시든 상관없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는 두께감. 너무 얇지도 너무 두껍지도 않은 게 좋죠. 이게 0.3mm가 있고 0.2mm가 있거나 그렇거든요. 저는 3mm짜리 써요. 0.3mm. 좀 더 이렇게 뭉툭한 느낌의 디스크를 쓰는 거죠. 더 두툼한. 그렇게 하면 아무래도 쌤들이 이게 훅 지나가다 잘못하면 이제 손 다치시기도 하기 때문에 손을 덜 다쳐요. 훅 안 들어가니까. 얇을수록 훅 들어가거든. 그래서 손이 크게 다칠 수 있어요. 그래서 일부러 저는 교육용은 좀 더 두꺼운 거. 디스크 안전하게 사용하는 방법은 영상들이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그리고 디스크 선 설정하는 것도 영상들이 있어요. 디스크를 단순하게 보지 마시고 이게 그림 그릴 때도 이제 기준들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중요한 거는 디스크를 전치부 같은 경우에 구치부에 사실 뭐 이렇게 선 설정해도 판이 좀 작아도 그렇게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전치부 같은 경우 눈에 확 들어오기 때문에 1, 1번 사이즈가 얼마나 잘 잡히느냐. 1, 1번 폭이 똑같고 그리고 2번은 1번보다 약간 20% 작게 만들고
그리고 견치는 약간 커도 상관이 없어요. 왜냐면 환자 눈에는 40%밖에 안 보여요. 환자 눈의 견치는. 그래서 60%는 약간 꺾여져 있기 때문에 실제로 눈에 안 들어와서 견치는 크기가 커도 또 라인 앵글 줘가지고 사이즈를 줄일 수도 있기 때문에 굳이 견치 사이즈를 일부러 막 예쁘게 작게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어요. 디스크선 그리라 그러면 대부분 선생님들이 막 겁을 내요. 선생님 견치가 너무 커지잖아요 이러면. 선생님 전치가 이러면 중절치가 너무 큰 거 아니에요? 그럼 추절치도 크잖아요. 그 10대 8 비율만 맞추면 되는데요. 그러니까 그래도요 막 이러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시면 못 깎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뭐 이래서요 저래서요 얘가 괴로울 것 같아요. 자꾸 이렇게 하지 마시고 중요한 포인트는 중절치가 제일 중요하고 측절치는 20% 작게 만들고 견치는 조금 커도 상관이 없다는 거. 그런 기준은 가지고 이제 움직이시는 게 좋죠. 이 관련해서 디스크선 설정한 건데요. 너무 안쪽으로 넣지 않고 저는 이제 옆에 1번 크기랑 맞췄어요. 그래서 2번이 조금 작아 보여도 실제로 구강에 이제 장착을 해 놓으면 그렇게 2번이 눈에 안 들어와요. 1번이 중요하지 2번은 크게 눈에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사진을 한번 보시면 되게 지금 안쪽으로 조금 더 설정한 거랑 바깥쪽으로 설정해 놓은 거 1번 사이즈를 맞춘 거랑 그냥 치간 유도에 맞춘 거랑 이렇게 참고를 해보시고 그리고 저는 이제 치간 유도에 안 맞추고 1번 크기랑 맞춰서 조금 더 넓게 잡았죠. 그렇게 해서 끼웠더니 막상 이제 끼워보면 그렇게 티가 안 나는 비율이 조금 안 맞은 것 같아도 실제로 2번은 눈에 확 안 들어옵니다. 크기 차이 그렇게 몰라요. 그래서 1, 1번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 인지를 하시고요. 그리고 임시차 교합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들이 이제 착각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임시차 교합은 잘 만들면 교합 칠 게 별로 없어요. 그냥 한두 번 치면 쓱 맞아 들어가나 교합 자체가 이제 맞아서 나오거나 뭐 이런 식으로 되거든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깎는 방법을 모르셔서 그런 거기 때문에 임시차 교합은 이제 간단하게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 윌슨이 만곡, 뭐 스피 만곡 이런 것들 다 설명하면서 디테일하게 잡아서 봐야 되기 때문에 그 얘기만 강의해서 그것도 한 시간 가까이 얘기를 하네요.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부분인 거죠. 이런 거는 뭐 다 설명하기도 힘들어요. 왜냐면 코칭하면서 일일이 다 눈높이 맞춰서 설명해야 돼서. 그래서 교합까지는 조금 오반 것 같아서 일단 저는 여기까지만 설명드리고 그리고 이제 굳이 하나 더 설명을 드리자면 치간 사이에 블랙 트라이앵글이랑 그리고 풍용부 만드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템포러리를 빼고 크라운을 세팅하는 날 세면 제거를 해보시면 피가 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이 사람은 피가 나는구나. 원래 뭐 잇몸이 덜 아물었나 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템포러리 잘못 만들어서 잇몸에 염증 생기신 거예요. 그래서 템포러리 빼고 크라운 세팅하고 일주일 후에 파이널 할 때쯤 되면 크라운은 구조가 좋으니까 템포러리 때 만든 염증이 가라앉으면서 파이널 할 때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겠어요? 잇몸이 힐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되게 웃긴 거예요. 그러면서 기공소들한테 이제 무슨 미션들이 있냐면 치간 사이 자꾸 메꿔라. 블랙 트라이앵글 안 생기게 해라. 근데 템포러리를 벌써 염증 다 만들어 놓고 그걸 기공사한테 메꾸라 그러면 이게 되게 아이러니한 거잖아요. 템포러리 좀만 잘 만들면 기공사는 그냥 자연스럽게 원래 하던 대로 하면 되는 거거든요. 이걸 그리고 블랙 트라이앵글 메꾼다 그래서 크라운이 패스 안 나오면 블랙 트라이앵글 커질 수밖에 없어요. 못 넣어요. 그럼 환자한테 설명을 하는 게 스태프들이나 원장님들이 일인데 또 설명도 그닥 열심히 안 하세요. 그러니까 환자들은 당연히 치간사에 음식물 낀다고 짜증을 내고 그러면서 임시차했을 때는 치간을 막아놨으니까 음식물 안 껴서 좋았는데 왜 보철하니까 치간을 안 막아주냐 막 짜증을 내시는데 보철은 구조상 필요한 만큼 막아드려도 염증 생겨서 더 내려간 치근까지 다 막을 수는 없거든. 그거는 이미 커버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거예요. 크라운이 염증이 더 생겨서 더 내려갔으니까. 그래서 절대로 못하는 부분이에요. 그거는 그렇게 해드려봤자 엠브레이저가 자연스럽지 않아서 음식물 오히려 더 끼시고 안 빠지니까 계속 이렇게 짜증 내실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잡아주려면 오히려 엠브레이저를 형성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치간 사이 엠브레이저는 블랙 트라이앵글을 만들어 주시는 거고요. 그리고 협설의 엠브레이저는 우리가 그 옆에서 봤을 때 제가 사진성에서 보면 이렇게 치은하고 치아 사이에서 풍용부, 최대 풍용부가 나오죠. 최대 풍용부 기준으로 치은하고 사이에 마치 갈매기가 끼룩끼룩하는 모양의 이 엠브레이저가 존재해요. 이 엠브레이저가 형성이 되면 자연스럽게 음식물은 튕겨져 나가요. 그래서 그걸 만들어주는 게 마진 날씬하게 깎아주는 거고 풍용부 만들어주는 거죠. 풍용부, 버칼 3분의 1, 링가 2분의 1, 소구치, 대구치, 상악, 하악 다 동일하고 전치부, 치경 5분의 1 정도 한 2mm, 3mm 안쪽에 그 치은보다 약간 위쪽에다가
만들어주면 되는 거거든요. 헷갈리면 인접에 풀룩 나오는데 보고 맞춰서 해주셔도 되고. 그래서 풍용부만 잘 만들어주셔도 환자 구강에서 치은이 염증 생기지 않고 환자분이 템포럴 빼고 크라운 세팅하는 날 피거에 나지 않고 힐링돼서 오시는 거죠. 요런 개념들을 좀 더 이해하시는 게 형태학적으로 더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파닉도 이 엠브레이저가 모두 적용되고요. 엠브레이저는 기본 중에 상기본. 음식물 배출로라고도 하는데요. 이게 막히면, 하수구가 막히면 때가 계속 쌓여요, 보철에. 그럼 환자 하면 냄새 나요. 이 표현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들이 안 생기게끔 선생님들이 조율을 해주셔야 돼요. 또 하나는 그 풍용부가 협설 쪽에서 형성이 안 되면 교합력으로 해서 음식물이 이제 치은을 콱 이렇게 때리거든요. 근데 풍용부가 있으면 음식물이 이렇게 튕겨져 나가요. 그런데 풍용부가 없으면 그대로 음식물이 치은을 때리니까 환자들이 이런 표현을 쓰는 거죠. 템포럴이 되게 대충 만드는 병원에서 환자들이 이런 표현을 많이 써요. 이상해. 잇몸이 좀 따갑더라. 잇몸이 좀 불편해요. 아, 잇몸이 약간 간지럽고 아프고, 아, 뭐지 이게?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들을 하시는데 그 이유가 치은에 손상을 입어서 그래요. 교합력에 의해서. 그래서 염증이 생기시는 거예요. 때려 맞아서. 교합력이 60kg면 엄마는 죽만 먹어도 아파요. 왜냐면 선생님들이 뭐라 그러냐면 어머니 그래서 저희가 맵고 짠 거 드시지 마시라고 했잖아요 라고 자꾸 환자들한테 얘기를 하는데 맵고 짠 거 생각보다 한국 사람들 다 잘 견뎌요. 그것 때문에 아프지 않습니다. 교합력이 너무 세니까 아픈 거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아는 만큼 보이는 거니까 그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환자들한테 좀 더 덜 불편한 그 일주일을 보낼 수 있게 해주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되시죠. 그리고 환자들이 음식물을 끼는데 지금 치간 사이 블랙 트라이앵글을 만들어주면 환자가 짜증내잖아요. 환자가 짜증낸다고 지금 치료를 해야 되는데 환자분 짜증내시니까 안 해야지 치료 방법인데 이거 뭐 그냥 넘어가지 뭐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게 과연 프로의 자세인지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제대로 해서 환자한테 보내려면 환자분한테 설명을 하셔야 돼요. 어머니 치간 사이 잇몸 치료 목적으로 일부러 공간 비워놨어요. 양치하시고 치간 칫솔 써주세요. 치실은 안 돼요. 치실은 잘 못 쓰시기 때문에 생각보다 이렇게 들어서 템포럴을 제거해 버리시는 경우가 있어서 치간 칫솔 쓰시도록 유도를 해주시고요. 앞으로 보철을 하시고 나서도 치간 칫솔 얘는 계속 쓰셔야 되니까 지금부터 적응하세요. 저는 치간 칫솔을 일부러 환자들한테 가리켜요. 템포럴이 하는 날부터 줘요. 파이널 할 때 주는 경우도 있는데 템포럴 하는 날부터 줘서 관리를 하게끔 그렇게 해줘요. 그리고 이거 써야 되는 당위성에 대해서 꼭 설명해요. 잇몸 치료 목적으로 치간 칫솔을 쓰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관리해 주시면 잇몸이 덜 내려가고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그래도 이제 짜증 내시면 어머니 잇몸이 피가 돌아야 살이 차요. 근데 거기를 막아버리면 피가 돌질 않으니까 살들이 염증화돼서 오히려 자극을 받아서 나중에 잇몸이 더 내려갑니다. 그래서 이걸 잡아주기 위해서 저희가 관리를 알려드리는 거고 나중에 이 관리 잘 해주시면 보철 꼈을 때 오히려 잇몸이 이쁘게 자리 잡아서 그 부분이 음식물이 덜 낍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계도를 시키었죠. 근데 이거에 대해서 그냥 뭐 어영부영 넘어가시면 뭐 할 말은 없습니다만 좀 더 잘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서 요 얘기도 좀 드렸습니다. 그리고 진짜 최고봉은 나 이런 거 안 쓸래. 뭐 불편해. 막 이러세요. 왜 딴 데서는 안 하는데 너만 그래?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래서 저희가 잘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고 쳐다봐요. 뭐 딴 데서는 안 그러죠. 그러니까 어머니 논문 보고 우리가 제대로 한다고. 연구 결과 가지고 하잖아요. 그냥 어영부영 진료 안 해요. 그래서 저희가 고퀄의 진료를 해드리려고 이렇게 해드리는 거니까 협조를 해주셔야죠. 아니면 잇몸이 상하게끔 그런 방식의 진료를 원하시면 각서 쓰세요. 거기 맞춰서 해드릴게요. 저희는 그런 진료는 사실 하고 싶지가 않네요.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기도 하고, 뭐 때로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환자들하고 이제 저는 소통을 해요. 근데 그런 거 되게 필요하거든요. 누군가 계속 교육을 해줘야지 환자들 덴탈 IQ가 우리 유리한 쪽으로 똑똑해지세요. 자꾸 이상한 것만 알아서 오시잖아. 네이버 지식인, 맘카페. 그러니까 그런 거 필요 없거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본인이 알아야 관리 지식이나 이런 것들을 잘 알아서 똑똑해지셔야 되는데 막 이상한 것만 배워와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쌤들이 그런 선구자가 돼보세요. 내가 그 짓 해봤는데 조금 귀찮긴 해요. 근데 저는 도움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환자들한테 이미지도 좋았고요. 여기는 대충 하지 않고 제대로 하는 병원이라는 그런 이미지는 항상 줬었죠. 편하다. 그런 표현 많이 받았었고. 저는 이제 여기까지 설명드리고 마무리할 건데요. 궁금한 거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그리고 카페
네이버 카페 템포 명장에 가입하셔서 관련 자료도 많이 보시고 그리고 거기다 글 남기셔도 되고요. 그러면 또 답변을 해드려요. 그리고 뭐 더 필요하시면 세미나도 한번 들어보시고 이래저래 필요한 것들 요청하시면 서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그럼 좋은 하루 되십시오. 안녕.